그 쌤이 아까 뭐 약간 좀 약간 사람을 흑화하게 하는 마력이 있는 거야? 네. 이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고 많아. 그걸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나도 찔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석생들 이거 나중에 나눠주고 나중에 매겨서 나한테 보내라고 할 거야. 자, 오늘 할 지문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 리뷰는 시험지 혹시 들고 있니? 좀 봅시다. 학교 시험지 리뷰는 딱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전부 나한테 좀 잠수 안 타고 그래도 째깍째깍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얘기가 필요한 학생들은 얘기를 이미 좀 했고,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도 없었어요. 그냥 뭐 외부 지문이 좀 나왔다. 이번에 나오지 않았던 외부 지문이 좀 나왔고, 기본적으로 원래 평소에 여러분들이 모고나 이런 것 좀 풀면서 고전 시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왔던 학생들이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뭐 없을 거예요. 객관식 만점자도 없다며 이번에. 맞지? 그렇게 따지면 뭐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쌓아왔던 실력이 딱 드러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솔직히 말해서 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평소에 모고 좀 잘 치는 애들이 그래도 1컷 안에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내신 유형 말고 모고 평소에 좀 잘하는 학생들이 좀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말고 뭐 아주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뭐 시험지 리뷰는 딱히 하지 않고요.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일단 그 올해 고3 이번에 5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5월 모의고사 빼고 고3은 이제 3, 5, 7, 9, 10월까지 치거든요. 모의고사를 이제 5월 빼고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사람 있어요?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 주석정보사님. 엄청 어려웠죠. 엄청 어려웠고 1컷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79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려웠는데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웠느냐 라고 할 때 독서는 뭐 솔직히 안 어려워하는 사람 없잖아. 여러분 고3이면 다 어렵지, 고2면 다 어렵지, 그렇죠? 자, 그래서 독서 어려운 거 당연, 이제 독서는 늘 어려웠으니까 어려웠고, 문학은요 보통 우리가 점수 먹고 들어가는 파트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문학에서 두 개가 어려웠어. 뭐가 어려웠냐면 현대시에서 하나 어려웠고요, 고전소설에서 하나 어려웠어요. 고전소설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어렵게 만들까요? 그쵸. 단어 어렵게 만드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또 고전소설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진짜 더러운 특성 하나 있잖아. 바로 뭡니까? 인물. 고전소설에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인물 몇 명 나왔냐면 한 10명 가까이 나왔어요. 읽다가 멘탈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은 2~3명밖에 안 돼. 근데 자꾸 뭐 누구 숙문이 해가지고 자꾸 나오는 거야. 파생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이 이름 보다가 이거 누구야 누구였더라 하다가 멘탈 나간 거야.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대요. 고전소설에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 현대시 오늘 할 거야. 현대시에서 반응이 뭐였냐면요, 읽고 나서 대부분 어쩌라고 였습니다. 어쩌라고. 읽고 나서 그래서 뭔 말하는 거야?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현대시를 같이 읽고 풀어볼 건데, 자, 지금 지문 읽고 푸는 거 문제를 몇 번 풀 거냐면 18번, 19번, 그리고 21번 이렇게 3개 풀 건데요. 지금 쌤이 요 수업을 거의 한 5반째 하고 있는데, 모든 반 통틀어서 우리 학원 모든 반 통틀어서 3문제를 모두 정답을 맞춘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난 여러분들 반에는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명이 째버려가지고 이놈 자식들이. 자, 일단은 요거 지금 3문제 시간 8분 줄 테니 시간 8분 줄 테니까 이거 풀어봅시다. 시작.
자, 시간 30초. 자, 그만 앞에 봅시다. 푸니까 좀 어때요? 확실하게 다 이거 답이다라고 보이는 게 있어요? 없죠. 왜 그런지 알아요? 틀려서 그래요. 자, 안타깝게도 만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쓱 지나가면서 봤지만 벌써 틀렸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틀리면 틀린 거고, 문제를 뭐 맞추고 틀리는 건 맞추고 틀리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 본문부터 우리가 좀 똑바로 보자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가나 다 지문이 있는데, 가나는 현대시고 다는 고전 수필이야.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뭐야? 요 가 지문입니다. 가만 짚고 나머지는 두 개는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자, 그래서 요 서해라고 하는 시부터 좀 볼 건데,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현대 시를 읽는다라고 하면은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 가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시에서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객관적인 정보라고 얘기하느냐? 화자, 그리고 대상,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화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적 상황 까지야. 자, 그래서 요 이 가나시 중에서 나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적 상황이 중요하고요. 가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서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시라고 하는 문학,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그런 다양한 문학 작품들은 주관적인 어떤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얘네들은 객관적으로 읽어야 돼.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비슷한 대답을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추려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추려내는 작업들을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자, 천년부터 보자면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답니다. 자, 화자는 이 공간에 가보지 않았대요. 가본 적이 없어. 미지의 공간이다. 그쵸? 잘 모르는 공간.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자, 끊어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우리가 생각해보면 화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세대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화자가 당신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보여. 뭔가 만나고 싶지 않아 해 보입니다. 맞죠? 소위 말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연인으로 만나다가 헤어졌어. 뭐 물론 이제 좋은 굿바이도 있지만 대체로 연인들은 어떻게 헤어져요? 안 좋게 헤어지잖아. 그럼 안 좋게 헤어진 연인 얼굴을 보고 싶나요 혹시? 별로 안 보고 싶겠지. 그래서 혹시 좀 안 좋게 헤어졌나? 그래서 얼굴 보기 싫어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 왜? 당신이 거기 있을까봐 내가 거기 안 간다잖아. 지금 이 1년의 말로만 보자면. 맞지? 당신이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어서 내가 안 가겠다잖아. 안 가봤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밑에까지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연을 보자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곳 바다인들. 여기서 말하는 그곳 바다는 뭘 말하는 거야? 서해겠죠. 자, 그래서 서해,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뭐야? 서해도 다른 바다와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다르지 않은데 그럼 어떤 모습이 다르지 않은데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이 다르지 않죠. 자, 그럼 생각해봐봐. 요 두 문장 이 시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이 뭘까요? 하영아 볼까? 자, 제목이 서해야. 서해 바다,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화자는 그 서해 바다 안 가봤다네. 안 가본 이유가 뭔데? 당신 때문에, 니 때문에, 니 때문에. 이해돼요? 그 바다가 중요해, 니가 중요해. 니가 중요한 거야. 니가 중요하니까 내가 그 바다를 안 가보지. 이해돼요? 지금 여기까지 읽었지만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안 갔다잖아, 여기까지 읽으면. 이해돼요? 당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 시에서 중요한 건 당신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다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야. 왜 그런데? 서해 바다, 다른 바다랑 다를 바 없다며. 그럼 얘 그냥 평범한 바다잖아. 그럼 평범한 게 중요해, 특별한 게 중요해? 특별한 게 중요하지. 당신이 난 특별한 존재잖아. 특별하게 안 보고 싶으니까 안 간 걸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읽으면.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다가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당신이 중요한 거야. 근데 당신이랑 뭔 관계이길래 안 갔는지는 지금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그건 몰라. 근데 어찌됐건 당신이 중요해. 자, 그러고 3년 봅시다.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서 가보지 않은 곳을 뭐 하려고 해? 남겨두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을 거랍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딱 읽어보면은 화자가 당신 싫어해서 안 가는 거야? 미워서 안 가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서해에 안 가는 이유는 뭔데요? 안 가는 이유를 생각하려면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 내가 서해에 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요? 시를 바탕으로 보자면 내가 서해에 가면 어떻게 돼? 당신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내가 서해에 안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당신이 계실 자리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시의 구조로 봤을 때 화자라는 존재가 있고 대상, 당신이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화자랑 당신은 이 시 안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왜 없는데? 봐봐. 일단 내가 안 가는 곳도 있어요. 내가 다 가면 만날 수 있어? 없다잖아. 내가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곳을 다 가봐도 당신은 있다, 없다? 없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대상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강력한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냐면 당신이란 존재가 이 세상에 죽은 거야.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못 보는 거야. 또는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영영 볼 수 없는 정도로 단절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당신을 찾으려고 온 세상을 다 가보잖아. 그럼 난 뭘 깨닫게 될까요? 뭘 깨닫게 돼? 강력한 부재를 깨닫게 된다. 우리 두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단절되어 있는 걸 깨닫게 된다. 이해돼요? 그거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뭐 하는 거야? 서해에 안 가는 겁니다. 서해까지 다 가보고 나면 이미 당신이 이 세상에 없을 것 또는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깨달아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서해를 일부러 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당신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야. 화자의 정서 무슨 정서인데요? 뭐라고요? 뭐라는지 안 들려. 뭐라고요? 오케이. 체념. 근데 완전한 체념이라고 하기엔 나 지금 서해에 안 가겠다잖아. 서해에 가서 당신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 그땐 체념이야. 그걸 느끼면 체념인데 안 가겠다잖아. 체념 전에 당신에 대한 뭘까요? 나랑 당신이랑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나한테 있어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강렬해, 안 강렬해?
강렬해. 강렬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안 강렬하면 그냥 뭐 그냥 남남으로 살면 되지. 맞죠? 자, 화자의 마음속에 대상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대상에 대한 무슨 정서? 그림. 그리움.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화자의 마음속에 당신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 왜 그런데? 대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왜 그리움으로 연결되는데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어서요. 이해돼? 자, 그럼 봐봐봐. 내가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 두 가지 의미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뭔데? 실제 바다 서해야. 두 번째는 뭔데요? 당신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 한켠입니다. 그쪽 한 부분을 마음속에서 바로치고 있다는 거야.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 이거 우리 학원 고3 오던 언니가 실제로 이제 요거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지를 이렇게 들고 왔어. 그러면서 나랑 리뷰를 막 하는데 걔도 이거 지문 아까 쌤이 풀라고 했던 문제 3개 중에 한 개 틀렸거든요. 네, 틀렸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저 이거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고 있는 와중에서도 시를 감상한 거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저기 문학 지문 같은 거 읽으면서 감정이 요동쳤던 적이 없나요? 막 문제 지문 같은 거 읽고 하다 보면 그런 적 없어요? 감정이 약간 좀 울렁거렸다. 감정이 좀 움직였다. 시를 읽고 있는데 좋겠다. 또는 진짜 마음 아프다. 불쌍하다. 없죠. 감정이 메말라서 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 나 이 한 적 있나 혹시?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 문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얘기한 적 없어? 문학을 좋아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만 했었어? 나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면 나는 전공이 시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똑같이 이런 거 풀고 있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이제 그 문제 만들어줘가지고 막 풀고 있었는데 거기 지문 중에 박목월 시인의 하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데 박목월 시인의 하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시를 읽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눈물이 진짜 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거야 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게 있어도 바로 검색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학원 다닐 때 그 남은 뒤에 있는 수업 시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다 그냥 수업 안 들었어요. 수업 안 듣고 그냥 그 시만 계속 외웠어요. 집에 가서 검색하려고 구절이랑 제목이랑 외우고. 와, 사람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지?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검색해가지고 보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이걸 살다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언니가 이제 이 시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이야기하길래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읽었던 그 언니도 요 나 시를 읽고 나서는 무슨 반응이었느냐? 어쩌라고 했습니다. 어쩌라고. 여러분들 이거 나 시 주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사과를 먹으면 기다려야 된다. 오케이. 또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너 어쩌라고야? 나한테 어쩌라고 했어요. 어쩌라고 이씨.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는 뭐가 중요한 시라고 했어요? 아까 시적 상황을 잘 떠올려야 되는 시라고 했어요.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시적 상황. 어떤 시가 서사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어. 시도 하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서사가 있단 말이야. 이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요, 만약에 내가 관찰자가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실제로 내 핸드폰에 보이는 영상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시적 상황이야. 자, 내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시에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 시에 있는 구절을 시적 상황을 떠올릴 거야. 영상을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을 사진을 찍었어. 사진에 뭐만 보여? 사진에 뭐만 보여? 얼굴만 보이겠지. 사진에 사과 보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비유법에 비유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얼굴을 무슨 관념이라고 얘기합니까? 원관념이라고 얘기하죠. 사과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관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야. 이해돼요? 실제로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죠? 자,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인 것이 실제로 상황적으로는 뭐만 보일 수밖에 없어. 얼굴밖에 안 보여. 그러면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적 상황을 떠올릴 때 뭘 떠올려야 돼? 얼굴이 떠올라야 돼. 자, 1년 보세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떼굴떼굴 굴러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방금 딴 사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굴러나오는까지. 는이야, 는. 무슨 어민데? 관용사용 어미. 수식은 뭘 수식하고 있는데? 나오는이 뭘 수식해요? 웃음을 수식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웃음이 사과가 떼굴떼굴 굴러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 나왔어. 사과랑 웃음 둘 중에 하나는 시적 상황이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얘를 수식하니까 얘가 원관념, 얘가 보조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아닐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시적 상황 중에서 사과, 웃음 둘 중에 하나는 보조관념입니다. 이해돼요? 사과가 떼굴떼굴 굴러나오는 웃음은 실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둘 중에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어. 다음 문단 읽으면 다음 연 읽으면 바로 이해돼. 그녀가 이 시의 뭡니까? 주인공이자 대상, 주인공이자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야. 맞죠? 그녀가 주인공인데 위치 어디야? 아,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어? 서류 나르고 있어요. 위치 어디야? 고층 빌딩 사무실 안이야. 자, 결론 나왔어요. 사과가 보조관념이야? 웃음이 보조관념이야? 사과가 보조관념이야. 사무실에서 사과가 떼굴떼굴 굴러다닌다고요?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웃음은 누구의 웃음이야? 그녀의 커다란 웃음이야. 웃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사과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을 때 사과는 전부 뭐 해야 돼? 다 빼야 돼요. 그래야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과 이야기는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떤 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비유하는 표현이 있잖아. 비유적인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비유하려고 하는 표현을 다 걷어내세요. 걔네 다 군더더기야. 알겠죠? 미사여구잖아. 꾸미기 위한.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이 웃음 역시 주인이 누구야? 그녀야.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그녀의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성이 부여됐습니다. 어떤 속성이 부여됐어요? 그녀의 웃음 첫 번째 속성 뭐야? 사과가 마치 떼굴떼굴 흘러나오는 것 같아. 두 번째 속성 뭔데?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빛깔을 가지고 있어. 가 속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비유적인 표현들이지. 이건 감각적이고 이건 비유적인 거지.
맞죠? 속성인가요? 속성을 부여해줬어. 자,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의 주인 누구라고 했어? 그녀라고 했어. 그녀의 웃음이야. 자, 그녀의 웃음 세 번째 속성 뭐야? 하늘과 물과 바람이 흘러 넘치는 것 같답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그래도 횟수로 2년 차에까지 학교에서 내신 스타일로 지금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야. 내신 할 거야. 하늘과 물과 바람 이렇게 표시해 놓고 뭐라고 필기할 거야. 뭐라고 필기하면 딱 맞을까요? 하늘과 물과 바람의 공통점이 뭐야? 자연물이야. 맞아. 자, 그러면 하늘과 물과 바람이 웃음에 넘친대요. 이 그녀의 웃음은요, 하늘과 물과 바람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넘치고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넘치는 것 같아요. 자, 문장을 요약하면 그녀의 웃음은 마치 뭐 같다? 자연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다. 뭐가 느껴져? 뭐라고 필기할 거야? 내신 때 현대실 하도 안 해가지고 너네들이 뭐라고 필기할 것 같아요? 뭐가 넘친다? 뭐라고요? 사과가 넘친다고 필기할 거야? 어떤 속성이 넘칠까요? 속성이야, 속성. 어떤 속성이 넘쳐요? 자연물이 많이 넘쳐. 그녀의 웃음은 자연물이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 하늘과 물과 바람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 못 떠올려도 상관없어. 못 떠올려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내신하면서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녀의 웃음에서 하늘과 물과 바람이 흘러넘쳐 생명력이 느껴져. 로 의역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다고 생각해봐봐. 자, 느낌상 알 수 있어. 화자는 그녀의 웃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얼마나 그녀가 좋으면 그녀 웃음에서 생명력이 넘쳐. 맞죠? 자, 다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근데 우리는 아까 이미 사과와 관련되어 있는 힌트를 봐버렸네. 사과 실제로 사무실에 있어? 없어? 없어. 그녀의 위치는 어디야? 그녀의 위치 어디야? 고층 빌딩 사무실 아니야. 맞죠? 그러면 사과가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거 뭐야? 뭐라고요? 발걸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이네. 발걸음이라고.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사과를 나르고 있지 않다고요. 알겠죠? 자, 발걸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세 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읽어볼까요? 발걸음에서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 혹시 햇빛에서 과즙 터져요, 여러분들? 아니지. 그럼 물어볼까? 이 햇빛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공기에서 나왔거든? 이 공기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녀의 발걸음에서 나왔어요. 혹시 그녀가 걷는데 과즙이 팡팡 터져요? 그러진 않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비유해서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녀의 발걸음이 어때요? 너무 싱그러워 보여. 맞지?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요즘에. 요즘은 아니지. 요즘 또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던데. 왜 그 여자 연예인들 얼굴들 중에서 보면은 되게 웃음이 예쁜 얼굴상을 보고 과즙상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 지금 화자가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걸을 때마다 과즙이 팡팡 터지는 것 같다네, 지금. 맞죠? 그녀의 발걸음을 과즙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럼 한번 볼까? 자, 화자가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녀의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웃음과 발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 이렇게 숫자로 적어줄게요. 1이라고 적는 건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떻게 느낍니까? 무엇이 넘친다고 느끼고 있어요? 무엇이 넘쳐나? 그렇지, 생명력이 넘쳐나. 과즙이 팡팡 터진 다음에 나는 싱그럽다고 생각할래요.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슷한 건 다 맞는 말이야. 그녀의 웃음에서 생명력이 막 팡팡 느껴지고요. 발걸음에서 막 과즙이 뿜뿜 튀어나가는 것 같아. 싱그러워.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다음 년 봅시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 이거 그녀가 있는 실제 사무실이죠. 맞죠? 실제 사무실이야. 이 실제 사무실이요. 땅, 흙 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비유적인 표현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녀가 발 딛고 있는 이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거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 그녀가 마치 뭐처럼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 쉬어온 흙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치 식물처럼 어디에 뿌리를 담고 있다고? 여기 사무실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다고. 이 사무실에 뿌리를 내리고 뭘 터뜨려주고 있는데 지금? 과즙을 팡팡 터뜨려주고 있어. 생명력을 팡팡 터뜨려주고 있다고. 이해돼요? 자, 그녀가 지금 사무실에서 실제로 보이고 있는 거, 영상을 찍어. 영상을 찍으면 실제로 그녀는 뭐 하고 있는데? 봐, 본문 봐. 실제로 그녀 뭐 하고 있는데? 서류 나르고 있어요. 업무하고 있습니다. 맞죠? 표정 어때요? 그렇지, 웃고 있어. 발걸음 어때요? 무거워, 가벼워? 가벼워. 그게 끝이야, 지금. 그것까지만 떠올라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미사여구야. 알겠죠? 그럼 이 시의 주제는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서 나와. 여기까지는 뭔데? 그냥 진짜 상황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거 봅시다. 다음 이 두 개의 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언어적으로 민감하다면, 예민하다면 여기에서 걸리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딱 걸려야 돼. 나는 실제로 이제 여기서 딱 걸렸는데, 이거 봐봐. 나 몰래 엿봤네. 왜 걸려야 될까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생각해봐. 나는 혹시 이때까지 그녀 안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아니, 나 몰래인데 이거는 내가 몰래야, 내가 몰래. 내가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웃음의 주인공 누구야? 웃음의 주인공 누구야? 뭐라고요? 그녀야, 그녀. 무조건 그녀야. 내가 몰래 엿봤다고. 몰래 엿본 거에 걸려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일단 첫 번째, 이때까지 안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잖아. 아까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었잖아. 생명력이 막 터지고 막 과즙이 뿜뿜 뿜어지는 것 같다며. 그녀의 발걸음과 웃음이. 화자는 그녀 보고 있었어요. 맞지?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자, 이게 뭐냐면요, 몰래 엿보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몰래 엿보다의 반대말이 뭘까? 아무 정답 없어요. 그냥 뭐 비슷한 말 다 맞겠지. 뭐예요? 대놓고 뭐 오케이. 자, 나 몰래 엿보았네는 지금부터 그렇게 본 거야. 그럼 그 전에 보고 있었던 건 뭔데? 대놓고 보고 있었어. 이거 이해돼요? 자, 나는 그 전에는 대놓고 보고 있었다고. 화자가 그녀를. 근데 여기서부터는 화자가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몰래 엿보고 있다고. 몰래 엿본 이유는 뭔데요? 몰래 엿봐서 발견한 건 뭔데? 생각해봐. 웃음 아까 봤어, 안 봤어? 봤지?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해. 그러면 이 동일한 웃음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몰래 본 거야?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이기 때문에. 아까는 어떤 웃음이었어? 생명력이 팡팡 터지는 웃음이었잖아. 대놓고 볼 때는 생명력이 팡팡 터지는 웃음이었다고. 몰래 엿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남들 안 볼 때 봤다는 거야. 남들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몰라. 누구만 아는데? 나만 아는 사실이라는 거야. 나만 아는 사실인데, 화자 입장에서 나만 아는 사실인데 그녀의 웃음에는 사실은 뭐가 있어? 외로운 추수꾼이 있어.
그녀 추수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야? 추수해요, 안 해요, 그녀? 안 해요. 그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서류 나르고 있다고. 그녀 농사 안 지어요. 그러면 추수꾼은 실제로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실제로 뭐만 보이는 거야? 외로움만 보이는 거야. 추수꾼 빼면 뭐야? 외로운 웃음이잖아. 내가 몰래 그녀에서 뭘 본 거야? 외로운 웃음을 본 거야. 그녀의 외로운 웃음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생명력이 팡팡 터지고 가집이 팡팡 터지는 웃음과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고. 근데 나는 뭘 알아? 그녀가 뭐 하라는 걸? 외롭다는 걸 안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온 웃음이라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말이 뭔데? 똑같은 말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똑같은 말이 뭔데? 외로운 추수꾼이야.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이랑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는 흘러나온 웃음은 똑같은 말이야. 자, 다음.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봤답니다. 똑같이 안 보는 척 봐야 보이는 거야. 남들 알아 몰라? 몰라. 나만 알아.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자, 여기까지 보는 순간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웃음, 걸음. 무엇을 기준으로? 남들 다 볼 때랑 나만 볼 때랑 다르다는 거. 이거 이해돼요? 자, 앞시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구조 그렸던 거 생각해 봅시다. 2번이야. 1번은 뭔데 그러면? 남들 다 볼 때야. 2번은 뭔데요? 나만 볼 때야. 나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녀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 오씨. 그렇지. 외로움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 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은 이제 복이나 선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로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맞는지 아닌지 O인지 X인지를 가르는 거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요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까지만 알아도 아마 거의 대부분 해결될걸. 자, 근데 여기서 좀만 더 확장해 봅시다. 이건 이제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그녀만의 이야기일까요? 늘 생각해보면 혹시 그녀의 모습을 보면 공감 좀 안 됩니까? 자, 여러분 말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 쌤. 내 입장에서 그녀에게 있는 고층 빌딩 사무실 있잖아, 그치? 내 입장에서 어디야? 여기야. 자, 생각해 봅시다. 나 오늘 아침 8시 반에 여기 들어왔어요. 문 띵 열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내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왔어요. 문을 띵 열고 들어왔어요. 마음속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한 사람 손. 나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문 띵 열고 들어왔어. 내 마음속 뭔데? 집에 가고 싶다. 누가 여기 오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여기 오고 싶었던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잠 3시간 자고 왔어. 자,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야.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나 문 띵 열고 들어올 때 다른 선생님 맞췄을 거 아니야.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내가 인사했을까? 다른 선생님한테? 그러진 않았겠지. 적당히 웃으면서 인사했겠지. 이해돼요? 내가 여러분들 막 들어올 때 안녕 반갑게 막 인사해. 가끔씩 인사하다 보면 하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맨날 무표정이네. 가끔씩 보면 그래도 살짝 미소 띄면서 나한테 인사할 때가 있을 거야. 그 미소 혹시 나한테 보이는 건 진짜야? 아니잖아. 다 가짜 미소잖아. 다 알아요. 자, 여러분들 나한테 미소 띄는 거 다 가짜야. 다 가면 쓰고 있잖아. 가끔씩 마음속에 다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이거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가끔씩 씩 웃으면서 인사할 때 있다고. 뭐가 달라요? 다른 거 1도 없어.
이해돼요? 자, 그녀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내면의 외로움. 이거 집에 가고 싶다로 바꿔봐. 여러분들 느낄 때는 좀 썩은 미소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선 여러분들의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아도 나는 여러분들 되게 파릇파릇하게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보는 이 시선은요 되게 좀 생명력이 넘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썩은 미소를 나한테 날려도 되게 내 입장에서 좋게 보인다고. 왜? 난 너네를 좋게 보니까. 너네가 미우면 안 예뻐 보이겠지. 너네가 좋으면 예뻐 보이겠지. 그런 가짜 미소를 나한테 지어도 나는 여러분들 예쁘게 본다고. 이해돼요? 이거 지금 화자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를. 이해돼요? 그럼 이거 그녀, 혹시 그녀만의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야.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도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이건 좀 수준이 좀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다시 제목으로 가서 자,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하는 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녀의 웃음, 발걸음, 그리고 그 웃음과 발걸음에 대해서 이제 1번 어떻게 생명력 느꼈던 거, 2번 외로움을 느꼈던 거,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내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정보 하나고요. 두 번째 찾아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계속 그녀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화자에 대한 이야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화자가 독자한테 정서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화자는 독자한테 어떤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왜 표시했냐면 이거 혹시 이 문장 제목이면서 동시에 이 시에 한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좀 지루할 정도로 여러 번 나옵니다. 문장도 긴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 번 나와요. 반복돼요. 반복의 효과 뭔데? 강조. 주제를 강조한다. 또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문율도 만들어내지만. 맞죠? 그럼 뭐가 강조돼 있는데? 문제는 그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타고나는 게 좀 필요해. 타고나면 금방 좀 보고. 내가 이 시 주제가 뭐냐, 야 이 시가 뭔 말하는 것 같아? 라고 딱 물어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시의 해설지에 적힌 주제랑 똑같은 주제를 얘기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근데 그 학생은 나랑 되게 본지 오래됐거든. 물론 너도 오래됐지만 이제 저기 그 학생은 그 고1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랑 같이 계속 해왔었거든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남자였는데 정확하게 얘기했어. 화자의 정서랑 화자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랑 다 조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딱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걔도 이제 100%다 이해한 건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조각 모음을 해가지고 짜맞춰가지고 퍼즐을 푼 거야. 아, 이 시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확실하게 이제 한 학생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라고 하는 이 문장에 담겨있는 어조를 찾아야 돼. 이거는 평소에 문학 좀 잘하고 언어에 좀 예민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과 감성 있잖아. 문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좀 뭐 F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기억해냈을까에 느껴지는 어조나 정서가 뭘까요?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우리 그녀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냈을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뭘 말하고자 이 얘기를 할까요? 이 말투에 뭐가 담겨 있을까? 하영아,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말을 언제 하는 것 같아요? 응? 평소에 말을 예쁘게 안 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살면서 최근에 이 말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했을까요? 우리 집 강아지한테 제일 많이 했습니다. 콜라야, 너 이거 어떻게 했어? 그거 아니야? 야,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기억해냈어? 애기가 있어요.
조카 또는 사촌 동생 너무 애기야. 귀여워. 지 혼자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뚝딱뚝딱 지 혼자 뭘 해냈어. 우리 땡땡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우리 땡땡이 이거 어떻게 해냈을까? 자,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지금? 뭐라고요? 긍정. 아, 오케이. 좋다, 긍정적이다 맞는데 빼. 그건 너무 광범위하잖아. 안 적어도 돼요. 자, 대상을 땡땡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견하게. 오케이, 대견. 금방 나오네 그래도. 또 비슷한 말 뭐 있을까요? 대상을 기특하게 여기고 있다. 자, 그럼 화자가 그녀를 기특하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긴다. 연결돼요, 안 돼요? 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녀가 마음속에 외로운 어떤 주수꾼의 웃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겠을 때 이 사무실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야? 과즙이 팡팡 터지는 어떤 활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잘하고 있어, 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맞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화자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자주 나오는 말이잖아. 얘는 선지에 있을 법한데, 아, 그리고 실제로 선지에 있기도 하죠. 자, 화자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예찬은 좀 더 뭐 해야 될 것 같아. 예찬은 뭔가 좀 대단하고 더 기파랑 같을 것 같고, 뭐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찬 기파랑가, 이 기파랑 같은 모습이 좀 있어야지 예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특히나 문학, 특히 우리 이제 이 문학 수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감정, 정서라고 하는 건 일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이 왼쪽 오른쪽 깜빡이 방향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서인가?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서인가? 자, 생각해 봅시다. 대상을 아까 대견하게 여기고 기특하게 여긴다고 하면 동의한다고 했잖아. 맞지? 내가 이 조카를요 너무 귀여워해, 대견해. 이거 혼자서 막 뚝딱뚝딱 하는 게 너무 대단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해? 어떻게 그렇게 해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야, 계속 점점 자라. 얘가 점점 자라더니 BTS가 돼버렸어. 내가 걔한테 야, 너 어떻게 했어? 예찬이 아니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예찬이 아니야. 그럼 감정의 반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야? 얘만 달라진 거잖아. 이해되죠? 자, 감정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인가? 정도의 차이. 자, 그러면 이 시에서 화자가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18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 이 사실 다 저기 고전 수필도 좀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쌤이 이렇게 설명하고 좀 시간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근데 이 다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 고전 수필 중에서 되게 어려운 편에 속한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우리 요 가나시부터 좀 봅시다. 자, 18번의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둘 다 틀렸죠? 다 틀렸어. 대부분 틀렸어. 이거 진짜 많이 틀려왔어요. 제로. 자, 쌤이 답이 1번이라고 알려줬어. 알려주고 나서 이제 다시 찾아가서 봐봐봐. 자연물을 활용하여 특정 계절의 분위기를 자아낸 다음에 특정 계절 뭐고 자연물 뭔데? 찾아봐. 답을 알려줬어요. 자, 다와 달리 나잖아. 나시에서 자연물과 그 다음에 특정 계절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게 계절을 나타내요, 그러면? 특정 계절이랑 연결되는 자연물. 일단 계절부터 생각해, 계절. 왜 가을인데? 그렇죠. 그러면 자연물 뭔데? 그렇죠, 사과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과 가을에만 먹어요? 사시사철 먹어요? 사시사철 먹어. 이게 문제야.
나도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사과가 자연물이가 싶어가지고 한참 생각했거든. 아니 스타벅스에 맨날 있단 말이야 사과가. 그래서 사과는 특정 계절이 아닌데. 근데 특정 계절을 일단은 떠올려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특정 계절을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사과 빼면 뭐밖에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추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물이 아니라서 문제지. 추수랑 사과랑 연결이 되나? 자, 우리 추석 때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월대보름, 추석이라고 합니다. 아, 정월대보름이 아니라 한가위 맞죠? 가벤 날이지만 한가위 맞죠? 한가위 날 우리는 추수했던 그 열매를 가져와가지고 다 같이 풍족하게 나눠 먹는단 말이야. 그 추수했던 열매 뭐뭐 있는데? 추수꾼이 추수하면 뭐뭐 추수해요? 뭐라고요? 아, 쌀 맞아요. 과일. 사과, 배, 안 해! 사과를 활용하여 계절의 분위기를, 가을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아, 추수랑 사과랑 연결되는 거 맞네. 이해되죠? 추수는 가을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잖아. 맞지? 사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가을에 있죠. 원래는 지금 이상한 거야. 맞지? 자, 다음 19번 봅시다. A에서 웃음과 발걸음,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서 주목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가 무슨 말이에요? 자,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거 같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따라할 필요는 없고, 쌤이 표시를 하나 해볼 건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나 몰래 엿보 왔네. 끊을 거야.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동그라미 칠 거야. 지금 내신이야. 자, 여기 뭐라고 적을까요? 나 몰래 엿보 왔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뭐라고 적을 거야? 뭐라고요? 목적어 뭐? 뭐라고요? 목적어 뭐? 나 몰래 엿보 왔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치? 목적어가 배치되어 있잖아.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가 무슨 말인데요? 도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야, 여러분들. 보자마자 뭐 찾으러 가면 돼. 도치법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찾아가면 돼요. 알겠죠? 자, 2번 보세요. A에서 웃음과 이거 2번 필요 없고 3번 봅시다. 자,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 맞아요? 맞죠? 사과가 떼굴떼굴 굴러나오는 웃음이라며. 그러면 여기에서 사과는 웃음을 나타내주는 거야. 맞죠? 웃음에 대응하는 사과가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 이거 아까 얘기했죠? 맞죠?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다는 것으로 구현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옆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외로운 추수꾼의 발걸음이라고 되어 있어. 추수라는 단어 이미지가 있잖아. 그치? 추수는 기본적으로 뭐야? 농사일 거야. 맞죠? 그리고 추수를 해서 얻어낸 사과는 무엇에 해당해요? 농사의 결실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해. 자, 3번 문제 보세요. 오랜 세월을 거쳐야, 이거 기다림 맞아 아니야? 오랜 세월을 거쳐야 기다림 맞아 아니야? 기다림이겠죠. 그럼 이 선지가 맞는 말일까요? 자, 봐봐.
오랜 세월이라는 시어가 있으면 해당 문장을 찾으러 가야 돼요. 해당 문장 찾으러 갑시다.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네요. 자, 우리 문장 성분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자라는 게 지금 서술어잖아. 주어가 뭔데요? 문장, 자, 이 두 번째 행위 문장에 주어 있어 없어? 없어요. 주어 한번 만들어 볼까? 주어 뭔데요? 여러분 그래도 문법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난 기말 시험 범위였잖아요. 주어가 뭐야? 뭐라고요?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웃음은 웃음인데. 웃음 이가 주어야. 근데 웃음을 수식하는 관용어까지 다 가져와 봅시다. 그런 건데. 그녀가 실제로 추수하는 거 아니라며. 맞지? 그녀가 왜 실제로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 그녀는 지금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있잖아. 자, 추수꾼 배울게요. 외로운 웃음이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오랜 세월은 기다림을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오래 지속돼요. 뭐가 오래 지속됐다고? 외로움. 이해돼요? 자, 다시 3번 넘어가 봅시다. 자, 웃음에 대응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지 무르익을 수 있다라는 말로 오랜 세월을 나타낸 거야. 오랜 세월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그녀의 외로움이 오래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정답 몇 번? 3번. 혹시나 쌤이 이거 표시하는 거 같이 따라 쓴 학생 똑같이 이렇게 치세요. X. 이거는 우리 고정관념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본문이 없었으면 3번 선지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무르익었다라는 건 오랜 세월이라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이 외로움이 지속됐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있나? 맞은 사람 손. 몇 번 찍었어요? 5번? 5번 봅시다. 자, 5번 많이 찍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왜 맞는 말이 되냐면 봐봐. 일단은 추수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계속 삭제만 시켰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비유로 나오는 이유는 어떤 단어랑 연결되기 때문이야. 추수꾼이랑 뭐랑 연결돼요? 사과랑 연결돼요. 자, 그러면 추수꾼과 사과를 연결시키면 이 시에서 아까 내가 얘기 안 했던 좀 어려운 방식으로 의미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추수꾼은 사과를 뭐 하는 존재야? 그렇지, 수확. 좀 쉬운 말 한번 해볼까? 얻는 존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그럼 봐봐봐. 나는 그녀를 몰래 엿봤을 때 외로운 추수꾼의 발걸음이 보였잖아. 맞죠? 그러면 외로운 추수꾼이라고 할 때 추수라고 얘기하는 건 추수는 뭘 거둔다? 사과를 거둔다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사과는 아까 뭐랑 1대1로 대응이었어? 그렇지, 웃음이랑 1대1로 대응이었어요. 그냥 웃음이었어? 무슨 웃음이었어? 그렇지, 생명력 넘치는 웃음이야. 내가 몰래 엿봤어. 그녀의 외로운 걸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녀는 남들 안 보일 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충전한다? 생명력 있는 웃음을 충전하는 존재인 거야. 외로운 상태로, 홀로 있는 상태로. 스스로 충만한 존재 맞아, 아니야? 이 충만은 감정의 충만이겠죠? 스스로 충만한 존재 맞죠? 이해되죠? 정답 3번입니다. 큰일
맞네. 시간이 일단 다 지문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요 가나다 지문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거? 실제 공간이랑 상상 속의 공간 때문인 거죠. 서해에서 실제 공간은 뭐야? 실제 서해 바다고요. 상상 속의 공간은 뭐야? 마음 한켠이죠. 마음 쪽에 있는 한쪽에 있는 바다. 5층 빌딩 사무실은 실제 공간이지. 그러면 상상 속의 공간은 뭐야? 뭐 쉽게 말하면 뭐 사과 농장 정도가 되겠지. 사과나무가 있는. 그런데 시골 그런 데가 이제 농촌. 거기가 상상 속의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 원림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원림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설정했다고 됐거든. 글 쓰니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설정해 놓은 원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를 묘사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묘사가 뭔데? 글로 풀어서 묘사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묘사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림으로 그렸거나 글로 풀어놓은 거 실제 종이에 옮겨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뭐야? 상상 속의 공간인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21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요건 그래도 많이 맞추던데. 21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어디까지 맞는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안 보는 척 보았는데 안 보는 척 본 거는 지금 그녀의 어디에 있는 모습이야? 사무실에 있는 모습이거든. 근데 사무실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외로운 추수꾼의 발걸음이라고 하면 비가시적인 세계는 농촌이잖아.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소환했어 안 했어? 소환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에서 외로운 추수꾼이 보인다며. 비가시적인 세계 소환했지.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다도 마찬가지로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인데 이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이 마음속에 있는 원림에 대해서 쓴 거거든. 그럼 실제로 지금 비가시적인 세계를 그려놓은 거 맞잖아. 그럼 뭐가 틀렸어?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태도가 틀렸죠. 요거는 다 모르고 그냥 나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나시가 사무실이라는 공간 또는 농촌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한테 외로운 추수꾼의 발걸음이라고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맞죠? 정말 그거.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